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72세의 김정화라고 합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작은 상회를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모은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마련했죠.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아들 승호와 며느리 설인, 그리고 손녀 지은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겪은 이 일이 정말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서 제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를 싱크대에 쏟아버리며 늙은이 냄새 난다고 했을 때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은근히 우리 집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며 압박해왔고, 심지어 제가 여행을 떠난 사이에 집을 팔려고까지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당당히 맞서서 제 자존심을 되찾았죠.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들과 깨달음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런 며느리와의 갈등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게 제 습관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시간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된장찌개를 끓이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항상 좋아했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정성껏 멸치 육수를 우려내고 직접 담근 된장을 풀어 넣습니다. 양파와 감자를 썰어 넣고 두부도 깍둑썰기해서 넣죠. 마지막에는 파 썬 걸 올려주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끓인 찌개 한 그릇이면 온 가족이 따뜻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며느리 설인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찌개 냄새를 맡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표정이 정말 못마땅해 보였어요. 저는 곧 다 될 거니까 상에다 차려놓겠다고 말했는데 설이는 고개를 저으며 이 냄새가 너무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늙은이 냄새 같아서 도저히 못 먹겠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늙은이 냄새라니요. 제가 평생을 정성껏 요리해온 그 손맛을 그렇게 표현하다니. 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니까 이해해 보려고 했죠. 그럼 다른 걸 해줄까 했더니 설이는 그것도 다 냄새 난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진한 냄새 못 참는다면서요. 그때 아들 승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아들이라도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승호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요즘은 다들 간단하게 먹는다면서 토스트나 샐러드 같은 걸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어요. 그 순간 설인이 정말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 냄비를 들고는 싱크대로 가서 그대로 쏟아버린 거예요. 뜨거운 찌개가 배수구로 흘러내려가는 걸 보면서 제 가슴도 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냄새 나는 음식 해놓으면 집 전체가 냄새로 가득 찬다면서 지은이도 학교 가기 전에 이런 냄새 맡고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40년 넘게 이 집에서 요리해온 제가 그것도 제 며느리에게 이런 모독을 당하다니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손녀 지은이가 보고 있었거든요. 지은이가 제게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었을 때 저는 겨우 웃음을 지으며 괜찮다고 할머니가 다른 거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설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아침에 이런 냄새 나는 요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족 건강에도 안 좋고 집 안 공기도 탁해진다면서 요즘은 다들 간편하게 먹는다고 했어요. 아들 승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시계를 보며 늦겠다고 회사 가야 한다고 하고는 서둘러 나가버렸죠. 저를 혼자 남겨두고 말이에요. 설인도 지은이에게 빨리 준비하라고 하며 샐러드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채소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가족들 아침 챙겨온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설인이 샐러드 만드는 걸 바라봤습니다. 양상추 몇 장에 토마토 썰어서 올리고 드레싱 뿌리는 게 전부였어요. 그걸 아침이라고 먹이는 거였죠. 지은이가 할머니가 해주신 밥이 더 맛있다고 작게 중얼거렸지만 설이는 이게 더 건강에 좋다고 말하며 지은이의 말을 묵살했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는 정말 서먹했어요. 지은이만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고 설이는 계속 이렇게 깔끔하게 먹는 게 얼마나 좋냐며 혼자 떠들었습니다. 승호는 급하게 샐러드 몇 입 먹고는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갔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집에서 완전히 소외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지켜온 아침 식탁에서 말이에요. 제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아직 된장 냄새가 약간 남아 있었어요. 그 냄새를 맡으니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된장찌개가 최고라고 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게 정말 늙어서 당해야 하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냄새 난다고 거부당하다니요. 점심때가 되어도 식욕이 없었어요. 혼자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다가도 설인의 말이 떠올라서 손이 멈춰졌습니다. 혹시 이것도 냄새 난다고 할까 봐요. 오후에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지은이가 제게 다가와서 점심 드셨냐고 물었을 때 저는 먹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우리 손녀에게까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은이가 아침에 엄마가 할머니께 심하게 말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1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들 눈치를 보며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괜찮다고 할머니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자존심이 상했고 무엇보다 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를 시작할 시간인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당한 일 때문에 부엌에 서기가 두려웠어요. 그때 설인이 저녁은 자기가 주문해서 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배달 음식도 깨끗하고 맛있다면서요. 제가 평생 해온 요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였죠. 승호가 회사에서 돌아와서는 오늘 저녁은 뭐 먹냐고 물었어요. 설인이 치킨 시켰다고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라고 답했습니다. 저에게 묻지도 않고 혼자 결정한 거예요. 치킨이 배달 왔을 때 가족들은 맛있게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기름진 치킨보다는 집에서 만든 따뜻한 국물이 그리웠어요. 어머니는 왜 안 드시냐고 맛없냐고 설인이 물었을 때 저는 배가 안 고프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설인은 나이 드시니까 소식하시는 거라고 혼자 결론 지어버렸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침에 당한 모욕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제 정성을 냄새 난다고 버린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침대에 누워서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내 된장찌개를 냄새 난다고 해서 버렸다고. 나는 이제 이 집에서 뭘 해야 하는 걸까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설인이 제 음식을 쏟아버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힘든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지만 부엌에 가지 못했어요. 뭘 해도 또 냄새 난다고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인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더니 어머니는 안 일어나셨냐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일어나 있었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설인이 아침을 차렸어요. 어제와 똑같은 샐러드였죠. 가족들은 그걸 먹고 각자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저만 혼자 남겨진 채로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제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요리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거부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서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솟아났습니다. 왜 내가 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평생 희생하며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냄새 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자존심과 존재감을 되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설인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 있으면 아직 피곤하실 텐데 더 주무시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부엌에 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할 일이 없어서 거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설이는 못마땅해 했습니다. 방에서 쉬는 게 어떠냐고 자기가 거실 청소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정말 괴로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설인이 저에게 차 한 잔을 내오면서 말을 꺼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했죠. 그때는 혹시 아침 일에 대해 사과하려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설인이 꺼낸 말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 집 문제 말인데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서 시작했어요. 갑자기 집 이야기는 왜 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궁금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집이 어머니 명의냐고 물었어요. 당연하다고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고 답했는데 설인의 표정이 뭔가 계산적으로 변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나중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미리 명예 정리 같은 걸 해두는 게 어떨까요 하더라고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요즘 상속세도 많이 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하니까 미리 승호 명의로 해두시면 나중에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진명의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아직 내가 건강한데 벌써 그런 걸 생각하냐고 말했죠. 설이는 아니라고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승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아들까지 끌어들이는 거였어요. 그때 마침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지은이가 저를 보자마자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지은이는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할머니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지은이는 제 옆에 앉으며 자기는 할머니 편이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집에서 제 편에 서주는 사람은 오직 지은이뿐이었거든요. 저녁에 승호가 돌아왔을 때 설인이 바로 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어머니께 진명에 이야기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다면서요. 승호가 저를 보며 엄마, 설인 말이 맞다고 했어요. 요즘 세금 문제도 있고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승호야, 엄마는 아직 건강하다고 왜 벌써 그런 걸 서두르냐고 물었더니 서두르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말이에요. 그런데 설인이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자기가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이 집 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팔면 꽤 큰 돈이 될 것 같다고 했거든요. 팔다니 갑자기 왜 집을 팔겠다는 거냐고 물었는데 설인은 아니라고 팔자는 게 아니라 그냥 시세를 알아본 거라고 했지만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은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집 이야기하는 거 들었다고 할머니가 싫으면 안 하셔도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괜찮다고 할머니가 알아서 할 거라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설인의 속셈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설인은 계속 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부동산 중개사가 한번 보러 와도 되냐고 했죠. 그냥 시세만 정확히 알아보자는 거라면서요. 시세는 왜 알아보냐고 팔 것도 아닌데 물었더니 그냥 알아두면 좋다고 나중에 필요할 때 참고하려고 한다며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인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집을 탐내고 있는 거였죠. 제가 없어지면 이 집이 자기들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은 설인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인분들은 다들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집은 관리하기도 힘들다면서요. 나는 이 집이 좋다고 여기서 평생을 살았다고 답했더니 그래도 나이 드시면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아파트가 편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설인이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집을 차지하려는 게 목적인 거였죠. 며칠이 더 지났을 때 설인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설인이 부동산 중개사를 불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보니 낯선 남자가 집 안을 돌아다니며 뭔가 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설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냥 시세만 알아보는 거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허락하신 줄 알았다면서 변명했습니다. 허락한 적 없다고 왜 멋대로 남을 집에 들이냐고 따졌더니 중개사 남자가 어머니가 집주인이시냐고 물었어요. 설인이 대답하기 전에 제가 그렇다고 했죠. 그러자 중개사가 당황하면서 죄송하다고 며느리분이 집주인 허락받았다고 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나갔어요. 설인은 그 뒤로 한동안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쯤 후에 더욱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설인이 승호와 함께 저에게 와서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집을 승호 명의로 바꾸고 어머니는 더 편한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이사 비용이나 생활비는 저희가 다 책임질 거라고 말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집에서 저를 내쫓겠다는 소리잖아요.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고 왜 내가 나가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설인이 화내지 말라고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시기 힘드시다면서요. 혼자가 아니라고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독립할 나이고 지은이도 커서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승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설인 말이 맞다고. 엄마 혼자 이런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니까 작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집에서 내쫓자고 하는 거였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승호야, 엄마가 너를 낳아서 이 집에서 길렀는데 이제 와서 엄마를 내쫓겠다는 거냐고 물었죠. 내쫓는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승호가 답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모를 거예요. 그때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분명히 저희 대화를 들었을 거예요. 지은이가 저에게 와서 할머니, 괜찮냐고 물었을 때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인이 지은이를 보며 지은아, 할머니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면 할머니도 편하고 우리도 좋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이 집은 할머니 집이라고 할머니가 여기서 계속 사셔야 한다고 했어요. 설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지은아, 넌 아직 어려서 모른다고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다른 데 가는 거 싫어요라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다고. 지은이만이라도 제 편에 서주는데 왜 제가 제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걸까요? 설이나 나는 이 집에서 나갈 생각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설인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안 들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냐고, 너희들이 이 집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더니 설이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설인이 얼마나 이 집을 탐내는지, 얼마나 저를 무시하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지은이가 제 방으로 와서 할머니, 다른 데 가지 마세요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저도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은이 할머니는 안 간다고, 여기가 할머니 집이니까 계속 여기서 살 거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설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는 걸 보니 앞으로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제 예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설인이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설인이 저에게 와서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지은이가 친구 집에서 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조용히 이야기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뭔 이야기냐고 물었더니 집 문제 말이에요라고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게 결정하셔야 한다면서요. 저는 이미 결정했다고, 나는 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설인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럼 이 집 관리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라고 물었거든요.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세금이나 수도세, 전기세 같은 거 말이에요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다 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계속 여기 사시려면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죠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설인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말이에요. 집에서 내쫓는 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돈으로 압박하려는 거였어요. 내가 낼 거라고 말했더니 설인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어머니 연금으로 이 집 관리비 다 내실 수 있어요? 라고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자 설인이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통장에 얼마나 있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너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더니 상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아야 한다면서요. 저는 그때 설인의 진짜 목적을 확실히 알았어요. 집뿐만 아니라 제 재산까지 노리고 있는 거였죠. 며칠 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은행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집 앞에 또 다른 부동산 중개사 차가 서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설인이 그 사람과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깜짝 놀라면서 아, 어머니 오셨네요라고 당황했습니다. 이번에는 뭐냐고 물었더니 중개사가 일어나면서 실례했다고 집 매매 상담 왔는데 집주인분이 안 계신다고 해서 기다렸다고 했어요. 집 매매요? 누가 집을 판다고 했냐고 물었더니 설인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중개사가 며느리분이 집을 팔고 싶다고 해서 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죄송하다며 황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설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설인아,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설인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시세나 알아보려고 했다고 정말 팔려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너 지금까지 거짓말했구나. 처음부터 이 집을 팔아서 돈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지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설인이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니가 너무 고집세게 나오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어쩔 수 없다니. 내 집을 내 마음대로 팔려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거냐? 설인이 말했어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은 승우 거잖아요. 미리 정리해서 뭐가 나쁜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살아있는데 벌써 제가 죽은 후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설인아, 너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시어머니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냐? 설인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설인의 진심을 다 들어버린 후였거든요. 그날 밤 승호가 돌아왔을 때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어요. 내 아내가 집을 팔려고 부동산까지 불렀다고 했죠. 그런데 승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엄마, 설인이가 그럴 리 없어요라고 하면서 아내를 감쌌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내가 직접 봤는데 라고 했더니 아마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승호도 설인 편이라는 걸 말이에요. 어쩌면 승호도 집을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집에서 저를 진짜로 편에 서주는 사람은 지은이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제 자존심과 제 인생을 지켜야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지은이가 저에게 와서 할머니, 같이 여행 가요라고 말했어요. 어디든 좋으니까 할머니랑 단둘이 여행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언젠가 함께 여행 가자고 했던 그 약속 말이에요. 지은아, 할머니도 여행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라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제 자신을 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저는 진지하게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가보고 싶다고 했던 그 곳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남편은 항상 말했어요.
나중에 시간 여유 생기면 둘이서 유럽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자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나중은 영영 오지 않았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래도 이제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의 약속을 혼자서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은행에 갔어요.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적금 통장을 들고 가서 전부 해지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일부 찾았고요.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 나왔어요. 은행 직원이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찾으시는 이유를 물었을 때 저는 여행 가려고 한다고 답했어요.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혼자서 여행 가시냐고 물었죠. 네, 혼자요. 평생 못 가본 곳들을 가보려고 해요라고 답했더니 직원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지만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72세 혼자 여행도 요즘은 많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도쿄로 일주일 여행을 예약했어요. 남편이 항상 일본 벚꽃을 보러 가자고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비록 벚꽃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과의 추억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여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항공료, 호텔까지 모든 걸 예약했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손이 떨렸지만 뭔가 설레기도 했어요. 집에서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서린이 제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어머니,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라고 말했거든요. 별일 아니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곧 이 답답한 집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며칠 후 여권이 나왔어요. 제 이름이 적힌 여권을 보니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72세에 처음 만든 여권이었거든요. 남편이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었어요. 여행 가기 전날 밤 지은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할머니, 내일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캐리어를 꺼내서 짐을 싸는 걸 봤나 봐요. 할머니가 잠깐 여행을 간다고 말했더니 지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었어요. 일본에 간다고 했더니 지은이가 와 할머니 혼자서요. 라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여행할 수 있어라고 웃으며 말했더니 지은이가 저도 같이 가면 안 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다음에는 지은이랑 같이 가자고, 이번에는 할머니 혼자 가고 싶다고 했죠. 지은이는 아쉬워했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편지 한 장을 제게 건네줬어요. 할머니, 이거 여행 가서 읽어보세요라고 하면서요. 고마워, 우리 지은이라고 하며 편지를 받았어요. 지은이만이라도 저를 이해해 주니까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택시를 불러서 공항으로 향했어요. 서린과 승호는 제가 여행 간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공항에 도착해서 처음 해보는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이렇게 혼자서 멀리 떠나본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비행기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니 한국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은이가 준 편지를 읽어봤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심하게 대하는 거 보면서 정말 속상했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따뜻하고 좋은 분인데 왜 엄마는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고 할머니가 해주시는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어요.
여행 다녀오시면 저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사랑해요, 할머니. 편지를 읽으니 눈물이 났어요. 우리 지은이만이라도 저를 이해해 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동시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맞다고 말이에요. 도쿄에 도착해서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혼자 여행하는 72세 한국 할머니라고 하니까 호텔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니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답답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아사쿠사를 구경했어요. 센소지 절에 가서 남편을 위해 기도도 하고 전통 거리를 걸으면서 구경도 했습니다. 낯선 곳이지만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점심때 작은 식당에 들어가서 우동을 시켰어요. 혼자 밥 먹는 게 외로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식당 아주머니가 한국에서 왔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답했더니 혼자 여행이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대단하다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줬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72세지만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하고 말이에요. 둘째 날에는 시부야와 하라주쿠를 갔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처음에는 위축됐지만 구경하다 보니 재미있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옆자리에 앉은 일본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영어와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도 혼자 여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걸 그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집에서 눈치 보며 살 이유가 없다는 것도 말이에요. 셋째 날에는 우에노 공원을 갔어요. 벚꽃철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함께 오고 싶었던 곳이라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공원을 걸으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약속했던 여행 이제야 왔어요. 혼자 와서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도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외롭지 않아요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였는데 승호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네요라고 물었어요. 여행 중이라고 답했더니 여행이요? 어디로요? 라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일본에 있다고 했더니 혼자서요? 라고 더욱 놀라워했어요. 그럼 혼자서라고 답했죠. 승호가 위험하지 않냐고, 왜 말도 안 하고 갔냐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어디 있든 관심도 없던 승호가 갑자기 걱정한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아들이 엄마를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넷째 날에는 긴자를 구경했어요. 백화점도 들어가 보고 예쁜 카페에서 차도 마셨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예쁜 스카프도 하나 샀어요. 거울 앞에서 새 스카프를 두르고 보니 제가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한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다섯째 날에는 가마쿠라로 당일 여행을 했어요. 큰 불상도 보고 바다도 봤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남편에게 또 말했어요. 여보, 바다가 정말 예뻐요. 우리 함께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또 승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엄마, 언제 들어와요? 라고 물었어요. 이틀 후에 들어간다고 답했더니 빨리 들어오시면 안 되냐고 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더니 아니 그냥요라고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행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거든요. 여섯째 날에는 도쿄 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녔어요. 지하철도 혼자 타고 길도 혼자 찾아가면서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하다 보니까 할만했어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한국말이 들렸어요.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부인에게 정말 상냥하게 대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저희 집은 언제부터 이렇게 삭막해졌을까? 며느리는 저를 무시하고 아들은 아내 편만 들고. 이게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일까? 그날 밤 호텔에서 일주일 동안의 여행을 정리해 봤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유로움을 다시 느꼈거든요. 동시에 깨달았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 비위 맞추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것도요. 마지막 날 아침 호텔에서 체크아웃하면서 직원에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죠. 직원이 다시 오시면 더 좋은 서비스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다시 올 수 있을까? 집에서 또 눈치를 봐야 하는 건 아닐까? 공항으로 가는 길에 문득 무서워졌어요. 다시 그 답답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어요.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고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그 위축되고 소극적인 할머니가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되어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밟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제 인생을 살아보자고 말이에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승호에게 전화했어요. 도착했다고 알려줬죠. 승호가 바로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급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승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반가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엄마, 여행 어땠어요? 라고 물으면서도 계속 눈치를 보더라고요. 좋았다고, 정말 좋았다고 답했어요. 그리고는 선물로 사온 과자를 건네줬죠. 그런데 설인이 나타나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나와서 뭐라고 했을 텐데요. 설인이는 어디 있어? 라고 물었더니 승호가 잠깐 외출했다고 애매하게 답했어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줄은 몰랐죠.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를 보자 뛰어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라고 하면서요. 지은이에게 일본에서 산 선물을 줬더니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 여행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라고 물었죠. 정말 재미있었다고 할머니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할머니, 엄마가 이상한 얘기 했어요라고 작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라고 물었더니 지은이가 주변을 살피고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여행 간 동안 엄마가 집에 사람들 불러서 뭔가 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빨리 결정하자고
자꾸 말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은이의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여행 중에 승호가 계속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봤던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지은아, 그 사람들이 뭘 재고 있었어? 자세히 말해봐라고 했더니 지은이가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 크기 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전화로 누군가한테 빨리 처리하자고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여행 간 사이에 설인이 정말로 집을 팔려고 했던 거예요. 지은이가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엄마한테 할머니 허락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화냈어요.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괜찮다고 할머니가 알아서 할 거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설인이 들어왔어요. 저를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들어오셨어요? 라고 물으면서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방금 들어왔다고 답했는데 설인의 표정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행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서도 계속 어색해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좋았다고, 정말 자유로웠다고 말했죠. 그런데 설인이 갑자기 어머니, 집에 오래 비우시면 안 돼요라고 말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생겨? 라고 물었더니 설인이 당황하면서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빈집에 도둑이 들 수도 있고요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설인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말이에요. 제가 집에 없는 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하려던 일이 틀어진 걸 걱정하는 거였죠.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정말 어색했어요. 설이는 계속 눈치를 보고 승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이만 제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어요. 일본에서 본 것들, 먹었던 음식들을 이야기해 주니까 지은이가 정말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라고 하면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설인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혼자 여행 다니시는 건 위험하지 않아요? 나이도 있으시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자유롭고 좋았다고 답했더니 설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 방 서랍을 확인해 봤어요. 혹시 제가 없는 동안 뒤져봤나 싶어서요. 과연 제 예상이 맞았어요. 서랍 정리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고 통장들도 순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없는 동안 제 방까지 뒤져봤다니요. 설인이 얼마나 제 재산을 탐내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설인이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라고 하면서 굽실거리는 모습이 정말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왜 갑자기 이래?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여행 다녀오시느라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제 없는 동안 뭘 했는지 들킬까봐 비위를 맞추려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우편함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온 서류를 발견한 거예요. 집 매매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판매자 명의가 이승호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 이름이 아니라 말이에요. 어떻게 제 집을 아들 이름으로 팔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제 허락도 없이 말이에요.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였을 때 그 서류를 식탁에 던졌어요. 이게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설인과 승호가 그 서류를 보자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승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건 그냥 알아본 거예요. 실제로 팔려는 게 아니라요. 알아본다고 계약서까지 만들어 라고 따져 물었더니 설인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그냥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오해라고 내 이름도 아니고 승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해야? 그러자 승호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어차피 나중에는 제 이름으로 바뀔 거잖아요. 미리 준비해 본 거예요. 나중이라니?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런데 벌써 내가 죽은 후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야? 설인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모든 걸 다 알아버렸거든요. 지은이가 그 상황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할머니를 괴롭혀요? 라고 소리치면서요. 지은아, 괜찮다고 달랬지만 지은이는 계속 울면서 할머니 집인데 왜 할머니 허락도 안 받고 그래요? 라고 물었어요. 설인이 지은이에게 화를 냈어요. 너는 가서 공부나 해라고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 집에서 더 이상은 살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지은이가 제 방으로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엄마가 틀렸어요. 고마워, 지은아. 할머니는 지은이가 있어서 힘이 나다고 말했어요. 할머니, 다시 여행 가세요. 여기 있으면 스트레스만 받아요라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다시 떠나야 할까? 이번에는 더 길게, 더 멀리? 며칠 더 지나면서 집 안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설이는 저를 피하듯이 다녔고 승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집에 또 다른 부동산 중개사가 왔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정화 씨, 집 파시나요? 부동산 중개사가 또 왔더라고요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설인에게 따져 물었어요. 또 부동산 사람 불렀어? 설인이 발뺌했어요. 아니에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웃에서 다 봤어라고 했더니 그제야 설인이 인정했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알아보려고 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그러자 설인이 갑자기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값이 지금이 최고예요. 나중에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해요. 누가 팔자고 했어? 이 집은 내 집이야. 설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도 현실을 인정하세요. 어머니 나이에 이런 큰 집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승호 거들 텐데 지금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 놓는 게 나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내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다니요. 설인아, 너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시어머니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지. 설인이 그런 게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미 저는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결심을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오래 떠나야겠다고 말이에요.
몇 달이고 아니면 1년이고요. 다음 날부터 또 다시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장기 체류 가능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비자도 받을 수 있고 몇 달씩 머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은행에 가서 더 많은 돈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오래 머물 계획이었거든요. 여행사에서 유럽 여행 상품을 알아보고 있는데 직원이 혼자 가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네, 혼자요. 오래 있을 계획이에요라고 답했더니 직원이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로 한 달 여행을 예약했어요. 한 달 후에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했죠. 집에서 짐을 싸고 있는데 지은이가 또 제 방으로 왔어요. 할머니, 또 여행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응, 이번에는 좀 오래 갈 거야 라고 답했더니 지은이가 얼마나 오래요? 라고 물었어요. 한 달 정도 아니면 더 오래라고 말했더니 지은이가 슬퍼했어요.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없으면 정말 외로울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지은이 마음이 아파서 미안했어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돌아오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줄게. 그리고 지은이도 더 큰 다음에 할머니랑 함께 여행 가자라고 약속했어요. 정말이에요? 라고 지은이가 물었을 때 정말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설인이 제 방으로 왔어요. 어머니, 또 여행 가신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좀 오래 갈 거야 라고 답했더니 설인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얼마나 오래요? 라고 물었을 때 모르겠다고 기분 내키는 대로 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설인이 말했어요. 어머니, 집을 너무 오래 비우시면 안 돼요. 관리도 해야 하고요. 걱정 마. 내 집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말했더니 설인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떠나면서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자유를 만끽해 보자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진짜 제 모습을 찾아보자고 말이에요. 파리에 도착해서 호텔에 체크인했을 때 정말 설렜어요. 꿈에서나 보던 파리에 제가 혼자 와 있다니요. 에펠탑을 보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약속했던 파리 여행 드디어 왔어요. 비록 혼자지만 당신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파리에서의 첫 주는 정말 꿈 같았어요.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샹젤리제 거리도 걸었습니다. 세느 강변에서 커피도 마셨어요.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 프랑스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도 혼자 여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당당하게 혼자 여행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둘째 주에는 베르사유 궁전에 갔어요. 그 웅장함에 압도되면서도 제가 이런 곳까지 혼자 와서 구경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승호였습니다. 엄마, 언제 들어와요? 라고 물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아직 모르겠다고, 더 있을 것 같다고 답했더니 빨리 들어오시면 안 되냐고 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더니 승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요. 집 문제로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더니 승호가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빨리 들어와 달라고 했어요.
그 순간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또 무슨 일을 꾸몄나 싶어서요. 하지만 저는 아직 더 있고 싶다고 급하면 전화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승호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빨리 오셔야 해요. 무슨 문제인데? 자세히 말해봐라고 했더니 승호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서린이가 엄마 없는 동안 집 계약을 진행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로 제 집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승호의 말을 듣는 순간 파리의 아름다운 거리가 갑자기 흐려 보였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집을 팔았다고? 라고 물었더니 승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엄마, 서린이가 엄마 도장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했어요. 저도 막으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내 도장을, 어떻게 내 도장을 가져갔어? 라고 소리쳤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승호가 말했어요. 엄마가 여행 간 사이에 서류함에서 찾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사본도 만들어서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제 도장과 신분증을 도용해서 집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승호야, 너는 뭐 했어? 왜 막지 않았어? 라고 따져 물었더니 승호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했어요. 엄마 혼자 그런 큰 집에서 사시는 게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제 아들마저 저를 배신했다는 거였죠. 승호야, 너도 서린이랑 한패였구나. 엄마를 속였구나. 승호가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합작해서 저를 속이고 제 집을 팔아버린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모아서 산 집,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담긴 집을 제 허락도 없이 팔아버렸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바로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파리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현관 앞에 낯선 차들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집 안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서린과 승호, 그리고 몇 명의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특히 서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여기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물었더니 한 남자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집을 매입하기로 한 바이어입니다. 바이어라고? 누가 너희한테 집을 판다고 했어? 그러자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설명드릴게요.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팔았다면서 라고 소리쳤더니 바이어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한 바이어가 말했어요. 잠깐만요. 집 주인이 누구세요? 계약서에는 이승호 씨로 되어 있는데요. 집 주인은 나야, 김정화. 이 집 등기부등본 떼어봐. 라고 소리쳤습니다. 바이어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한 사람이 폰으로 뭔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 사람이 말했어요. 확인해 보니
등기 부상 소유자가 김정화 씨로 되어 있네요. 그럼 이승호 씨는 누구신가요? 제 아들이야. 하지만 이 집은 아직 내 명의라고. 바이어들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계약이 무효인 거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무효지. 집주인 허락도 없이 어떻게 계약을 해? 라고 말했더니 바이어들이 설인과 승호를 쳐다봤어요. 설인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미 계약금도 받았고 계약서에 서명도 했어요. 서명은 누가 했는데? 내가 한 적 없는데. 설인이 더듬더듬 말했어요. 어머니, 도장으로 했어요. 내 허락 받고 라고 물었더니 설인이 대답을 못했어요. 바이어 중 한 명이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이건 사기잖아요. 집주인 동의 없이 계약한 거면 우리도 속은 거네요. 그리고는 설인에게 따져 물었어요. 왜 집주인 동의 없이 계약했어요? 이거 완전히 사기 행위잖아요. 설인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집이니까 미리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중이라고.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누가 너한테 상속해준다고 했어. 그 순간 바이어들이 완전히 화가 났어요. 이거 완전히 사기네요. 계약금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했습니다. 설인이 당황해서 승호를 쳐다봤지만 승호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바이어들에게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 계약은 무효니까 계약금은 돌려받으세요. 바이어들이 설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설인은 이미 써버렸다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집을 팔아서 받은 계약금을 벌써 써버렸다는 거였어요. 바이어들이 완전히 화가 나서 이거 사기죄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했어요. 그제야 설인과 승호가 겁이 났나 봐요. 결국 바이어들은 화를 내며 나갔고 집에는 저와 설인, 승호만 남았어요. 그때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저를 보자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라고 말하는 지은이를 안고 있으니 다시 힘이 났어요. 지은이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엄마, 할머니, 집 팔려고 했어요. 라고 물었어요. 설인이 지은이에게 방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지은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없는 동안 계속 사람들 불러서 집 보여줬어요. 그리고 할머니 방도 뒤져봤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제 방까지 뒤졌다는 거였죠. 설인아, 내 방에 들어간 거야? 라고 물었더니 설인이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바로 제 방으로 가서 확인해 봤어요. 역시나 서랍이 엉망으로 뒤져져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이 없어져 있었어요. 설인아, 내 서류 어디 갔어? 라고 소리쳤더니 설인이 떨면서 나왔어요. 계약할 때 필요해서 잠깐 가져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잠깐이라고. 내 허락도 받지 않고. 그때 저는 정말로 폭발했어요. 평생 참고 살았던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설인아, 너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속일 수가 있어. 설인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너 지금까지 내가 만만해 보였지. 늙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설인이 그런 게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내 집에서 내가 냄새 난다고 모욕 주고 내 방 뒤지고 내 도장 훔쳐서 집까지 팔려고 했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때 승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서린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유라고 무슨 이유로 남의 집을 훔쳐 팔아? 승호가 말했어요. 엄마도 나이 드셨으니까 편한 곳에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편한 곳이라고?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고. 그 순간 서린이 갑자기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나이에 이런 큰 집 혼자 사시는 게 말이 되어요? 말이 안 된다고. 내 집인데 왜 말이 안 돼? 서린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거 될 텐데 지금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 두는 게 낫잖아요. 나중에 너희 거라고. 누가 그렇게 정했어? 서린이 당황했어요. 그게 상속으로요. 상속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나를 빨리 죽이려고 이러는 거야? 그러자 서린이 완전히 화를 냈어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위해서라고. 내 집 빼앗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지은이가 그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왜 할머니한테 그래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서린이 지은이에게도 화를 냈어요. 너는 들어가.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그 순간 저는 정말로 결심했어요. 이 집에서 더 이상은 이런 모욕을 당할 수 없다고. 좋아. 너희들이 이 집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니까 내가 나가줄게. 서린과 승호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제가 나가겠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내 조건이 있어. 이 집 값만큼 나한테 현금으로 줘. 그럼 내가 나갈게. 서린이 당황했어요. 현금이요?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없으면 집에서 나가지 않을 거야. 이 집은 내 집이거든. 승호가 말했어요. 엄마, 그렇게 큰 돈은 저희도 없어요. 그럼 집을 포기해. 애초에 너희 집이 아니야. 그날 밤 서린과 승호가 방에서 뭔가 열심히 상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어떻게 하면 집을 차지할 수 있을지 궁리하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라고 하더라고요. 고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발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집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을 택한 거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집 명의를 더욱 확실하게 하고 제가 없어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어요. 며칠 후 서린과 승호에게 말했어요. 이제 이 집은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법적 보호 장치를 해놨어. 내가 직접 서명하지 않으면 절대 팔 수 없어. 서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제야 자기들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서린과 승호에게 이사 나가라고 한 거예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너희들이 나가든지 아니면 매달 임대료를 내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 승호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우리가 왜 나가야 해요? 너희가 집주인을 속이고 집을 팔려고 했잖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어. 서린이 애원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믿을 수 없어. 한 번 속인 사람을 어떻게 믿어? 결국 서린과 승호는 일주일 뒤에 이사를 나갔어요. 지은이만 남기고 말이에요. 지은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
할머니도 지은이랑 살고 싶어라고 했어요. 서린이 마지막까지 지은이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지은이가 완강히 거부했어요. 저는 할머니랑 살 거예요라고 말하면서요. 결국 서린과 승호만 나가고 저와 지은이가 집에 남게 되었어요. 그날 밤 지은이와 단둘이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지은이 잘못 키우면 어떡하지? 지은이가 웃으면서 답했어요. 할머니가 제일 잘 키우실 거예요. 엄마보다 훨씬 잘하세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여행을 계획했어요. 이번에는 지은이와 함께요. 지은이야, 할머니랑 여행 갈래? 라고 물었더니 지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진짜요? 라고 물었어요. 진짜야. 할머니가 약속했잖아. 지은이와 함께 간 제주도 여행은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와 손녀가 단둘이서 자유롭게 여행하는 거였거든요. 바닷가에서 지은이와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라고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할머니도 정말 행복해. 지은이가 있어서 더욱 행복하고라고 답했어요. 그 후로도 저는 계속 여행을 다녔어요. 때로는 지은이와 함께, 때로는 혼자서요.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서린과 승호는 가끔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은이는 저와 함께 살면서 더욱 밝아졌어요. 학교에서도 할머니와 여행 다니는 이야기를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제 친구들이 할머니 부러워해요. 이렇게 멋진 할머니를 두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지은이에게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되었다는 게 말이에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아요. 제 집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지은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면 말해요. 여보, 당신이 원했던 여행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며느리의 무시와 모욕을 당할 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일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여성으로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자식들에게 소외당하면서도 참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저에게는 지은이가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힘내봐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